안녕하세요. 대한임상순환기학회 에코앤즈온 트레이닝 코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단 설명란의 시간대를 클릭하시면 해당 강의실로 이동합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시간은 심장 초음파에 필요한 해부학적 지식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심장은 갈비뼈와 흉골에 둘러싸여 있고 폐의 공기로 인해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비뼈와 흉골을 잘 피하면서 움직이는 구조물인 심장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나중에 에이피칼 뷰를 관찰할 때는 트랜스듀스의 위치가 심천부에 위치하면서 빔이 오른쪽 어깨를 향하도록 합니다.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윈도우는 1번, 2번, 3번 정도가 되겠습니다. 먼저 레프트 파라스터널 뷰를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롱 엑시스와 숏 엑시스를 관찰하게 됩니다. 에이피칼 뷰로 넘어가서 앞서 보여드린 그림대로 오른쪽 어깨를 향하는 빔을 활용해서 또 여러 구조물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3번, 즉 서브코스탈 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IVC와의 관계도 확인할 수 있겠고, 대동맥 쪽에 문제가 확인되었을 때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4번 수프라스터널 뷰를 하기도 합니다. 5번의 라이트 파라스터널 뷰도 간혹 쓸 수도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거의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레프트 파라스터널 뷰인데요. 롱 X 뷰를 보시겠습니다. 이때 트랜스듀서, 즉 프로브에 있는 인덱스의 위치를 잘 보시고요. 보는 바와 같이 RV가 가장 먼저 노출됩니다. 이 LA라고 쓰이는 것이 좌심방, 그래서 이쪽이 마이트랄 밸브를 통해서 피가 나가면 LV, 좌심실이 되겠고, 여기서 피가 나가면 에올틱 밸브를 통해서 에올타로 연결됩니다. 여기가 세텀이었고, 여기가 LV의 포스테리어 월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트랄 밸브는 안테리어와 포스테리어로 관찰됩니다. 그래서 이 모식도에 있는 그림과 실제 초음파의 사진을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트랜스듀서를 로테이션하면, 즉 회전시키면 이렇게 에올틱 밸브가 관찰됩니다. 마치 자동차 벤츠의 로고처럼 관찰이 되고요. 간혹 인구의 1%에서는 이 3개의 커습이 아닌 2개의 커습으로 이루어진 바이커스피드 에올틱 밸브를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에올틱 밸브를 감싸고 있는 체인버들을 잘 익혀두십시오. 좌심방, 우심방, 우심실, 그리고 폐동맥 순서입니다. 여기서 약간 틸팅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마이트랄 밸브를 볼 수가 있겠고요. 좀 더 아래쪽을 향하게 되면 미드 벤트리클라 레벨에서 파필라리 머슬이 관찰되고요. 이때 동그랗게 잘 보이도록 LV를 잡아야지 이 국소 벽 운동 장애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랜스듀서를 에이펙스 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렇게 체인버가 4개가 보이는 모습을 잡도록 합니다. 레프트 에이트리움, 레프트 벤트리클, 라이트 에이트리움, 라이트 벤트리클로 잡을 수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잡지만 병원이나 기관에 따라서는 좌우를 바꿔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각도를 틀면 에올타까지 보이는 에이피칼 5 체인버 뷰가 되는 것이고, 트랜스듀스를 로테이션 하게 되면 체인버가 2개로 보이는 에이피칼 2 체인버 뷰가 되죠. 그래서 LA와 LV가 관찰되고 이 가운데 마이트랄 밸브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약간 각도를 틀면 에올타까지 보이게 되는 에이피칼 3 체인버 뷰가 되는데 마치 파라스터널 롱 X 뷰를 세워놓은 모습과 유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시간이 될 경우에는 서브코스탈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역시 RV가 트랜스저 쪽을 향하게 되고요. LV, LA, RA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호흡을 통해서 하대 정맥의 콜랩스 정도를 보고, 마지막으로 스프라스터널 뷰는 에올타를 좀 더 잘 관찰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에올틱 아치로 볼 수 있고요. 그림과 같이 레프트 커먼 카로티드 아테리, 레프트 서브클라비안 아테리 등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의 해부학적 소견을 잘 익혀두면 세 번째 시간에 기본 뷰를 보는데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장 초음파 장비에 대한 내용과 그 조작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초음파 장비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고 같은 회사라도 그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는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그 장비 회사의 담당자를 불러서 구체적인 내용을 몇 번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전반적인 대략적인 내용이지 이 구체적인 내용은 장비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음파의 원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프루브에서 음파 사운드의 에너지를 내보내고 그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장기에 부딪혀서 돌아오는 그 에너지를 또 받아서 영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는 그 사운드의 그 에너지가 그 매체의 밀도를 높였다 낮췄다 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 사인 웨이브처럼 파동 형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게 무슨 크기는 뭐 앰플리튜드라는 그런 걸 이용을 사용하고 뭐 1초당 몇 번 나타나냐 해서 뭐 프리퀀시라든지 또는 뭐 파장이라든지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프로브의 구조를 간단히 보면 전기 신호가 이 진동을 만들어내는 피조 일렉트리컬 그 크리스탈 구조로 되어 있고 거기서 사운드를 만들어내면 여러 가지 구조물 멤브레인을 통해서 결국 사운드가 나가고 장기를 통해서 다시 멤브레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앞쪽 멤브레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아마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고 그걸 망가뜨리면 안 될 뿐더러 거기에 젤을 발라가지고 밀착을 잘 시켜야지 사운드도 잘 나가고 역시 사운드도 잘 받기가 수월한 거죠. 그래서 젤을 충분히 발라야 된다는 거죠. 파동 그 역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 파동이 크기라든지 파장도 있을 뿐더러 위상이라는 게 있어서 이 왼쪽 같이 그 위상이 약간 정반대 차이가 나는 거는 두 개가 합쳐지면 이 에너지가 0인 것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어폰 중에 뭐 노이즈 캔슬링 그런 같은 거는 노이즈하고 위상이 반대가 되는 그런 그 에너지 음파를 주면 노이즈가 안 들리는 것처럼 또 마찬가지로 어떤 거는 그 위상이 일치가 하면 에너지가 두 배로 확 크게 되는 그런 원리죠. 이 파동을 우리가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예 중에 하나는 이제 물 표면에다가 에너지를 줘서 이 파동을 만드는 거죠. 보면 이렇게 이쁜 모양이 되는데 이 두 개의 그 음파 소스가 이 가해질 때는 이렇게 이상한 모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는 이 파동이 파워가 좀 높아지고 어떤 데는 낮아지고 그 에너지가 두 배가 되고 0이 되고 중간에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프루브도 이게 음파 소스인 그 피조 일렉트릭 그 크리스탈이 여러 개 있어서 이게 교묘하게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그 위상을 조금 조정해서 어떤 초점도 만들 수도 있고 퍼지게 만들 수도 있고 이 여러 가지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 조작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그 피조 일렉트릭 크리스탈의 또 위상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그런 걸 아주 그 미세하게 조정을 해서 이 초점을 없이 그 넓게 보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원하는 위치에다가 초점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조작이 가능한 거죠.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영상의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하는 거고 영상의 이미지를 좋게 한다는 게 결국 해상도에 좋게 하는 거고 해상도라는 거는 그 두 점이 구분이 가능한 거죠. 두 개의 위치에 있는 그 물체가 구분이 가능한 거고 예를 들어서 액셜 그 레졸루션이라고 하면 그 프루브에 그 같은 선상에 있는 두 개의 점, 두 개의 물체가 구분이 가능한 거죠. 이거는 그 어떤 펄스 랭스의 프리퀀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조절해서 두 개의 해상도를 높이는 거고 그 라테럴 레졸루션 옆에 있는 그 두 개의 점이 구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빔의 위드라든지 뎁스라든지 게인을 조정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그 해상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또 컨트라스트 레졸루션은 희고 하얗고 검었고 희고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리 프로세싱, 포스트 프로세싱 그래가서 그 빔을 보내기 전에 이미 세게 약하게 보낼 것인지 아니면 이미 받아들이는 신호를 세게 볼 것인지 약하게 볼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이 두 개가 대조가 되게끔 조정을 하기도 하고 또는 시간에 따라서 이게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지 그런 걸 보기 위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조정하게 되는 거죠.
또한 그 피조 일렉트릭 크리스탈의 신호를 일정하게 내보낼 것인지 약간 느리게 빠르게 뭐 순서를 바꿔서 할 것인지 어쨌든 그런 거를 조작해서 원하는 것의 음파에 그 포커스가 그 맺혀질 수 있도록 이런 조작이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여러 방식에 의해서 음파를 내보내면 결국에는 장기에 부딪히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게 돌아오는 것도 어떤 식으로 돌아오냐에 따라서 무슨 뭐 리플렉션이다, 아니면 백 스캐터 되는 그 현상도 보기도 하고, 한 포인트가 스캐터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성질을 다 받아들여서 구분하고, 그걸 표현하고, 그렇게 하는 원리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신호를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옛날에는 뭐 그 앰플리튜드만 이렇게 표현하는 A 모드라는 게 있어서, 앰플리튜드가 큰 거는 이렇게 높이 올라가고 앰플리튜드가 작은 건 낮게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지금도 뭐 다른 장비, 음파 장비는 이런 식으로 뭐 오실로스코피, 뭐 스크린 이미지 그래가지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이제 신호가 세면 이렇게 밝게 표현하고, 또 신호가 약하면 검게 표현하고, 이런 브라이트니스 쪽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B 모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신호를 그 보는 표현 방식이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B 모드냐, 뭐 M 모드냐, 컬러 플로우 CF 모드냐, PW 펄스 웨이브 더블러 그 모드냐, 아니면 CW 모드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초음파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지금은 장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초음파 장비도 이 키고 끄고 하는 거 조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초음파도 이 컴퓨터 베이스드 장비이기 때문에 어떤 킬 때도 부팅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그 프로그램이 켜지고 연결되고 세팅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막 갑자기 컴퓨터 꺼진다든가 뭐 급하게 막 버튼을 막 다른 걸 누른다든가 그런 걸 조금 피하는 게 낫고, 끌 때도 역시 그 끄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꺼야지 막 전원을 갑자기 확 뽑는다든가 그런 거는 장비에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프로브를 어떤 프로브를 쓸 건지, 대부분 선생님들이 심장만 쓰는 게 아니고 복부도 쓰고 뭐 리니어 프로브도 쓰고, 또 그런 셀렉션을 잘 해야지 셀렉션이 안 되면 또 화면에 나타나지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프리즈 버튼도 자주 이용을 하게 될 텐데 그것도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혹은 이제 컴퓨터를 켜놓고 이 이미지가 계속 돌아가는, 결국 이제 프로브가 계속 작동하는 그 상태로 내버려 두고 다른 일을 본다거나 하면은 이 프로브가 이게 계속 프리즈를 안 누르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프로브의 그 수명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 쓸 때는 프리즈를 눌러서 항상 프로브를 멈추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저장도 우리가 빨리빨리 그때그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까먹어서 영상을 다 저장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장 그때그때 하는 습관 좀 들려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동영상을 저장할 때 정지 화면을 누른다든가, 정지 화면만 저장해도 되는데 동영상을 또 저장한다든가 그런 게 실수하면 이제 메모리라든지 뭐 기록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좀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롤 트랙볼도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훈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나중에는 다 잘하게 되지만 처음에 하시는 분은. 다른 뭐 복부 초음파나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심장 초음파는 그 처음에 새로운 환자를 입력할 때 키 몸무게라든지 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메저링 측정을 하면 그걸 계산까지도 다 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제대로 안 넣으면 계산이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넣을 때 좀 정확하게 키, 몸무게, 뭐 나이 그런 거를 잘 입력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계를 종료할 때도 조금 몇 가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그래도 환자 하나 끝나고 기계를 종료하고 또 한참 있다가 다시 기계를 켜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검사 끝날 때는 그 아마 그 리뷰 메뉴라든지 그동안 찍은 영상을 그 보는 그 메뉴가 있을 텐데, 거기서 그 저장을 좀 이미지 저장을 빠뜨린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종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기계를 끄기 전에 그 백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계에서 저장할 수 있는 그 영상의 그 용량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장을 하고 그리고 종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팍스 시스템을 써서 영상을 저장하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그 팍스 시스템이 망가진 적이 있어서 영상이 좀 날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팍스에도 저장도 하고, 그리고 따로 기기하고 외장하드를 직접 연결해서 그 끄기 전에 외장하드에 영상을 백업하고 그리고 저장하는 그 종료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종료하는 방식도 그 전원을 팍 내리는 게 아니라 이 셧다운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부팅과 마찬가지로 이 기계가 다 끝나고 프로그램이 끝나고 연결이 다 끊기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유를 좀 갖고 끌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비에 따라 이 버튼이 되게 위치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그 장비에 좀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온오프 버튼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단순히 온오프인지 뭐 임시로 껐다 켰다 하는 건지, 뭐 그런 걸 로그 오프 하는 건지, 그런 것도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프루브 셀렉션이 어떤 건지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프리즈 버튼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뭐 저장 버튼이 어떤 건지, 또 스크롤, 트랙볼도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비마다 이 위치라든지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그 장비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치가라든지 모양이 여러 장비마다 이렇게 다르게 보입니다. 어느 장비는 뭐 주로 오른쪽에 있지만 왼쪽에도 있는 것도 있고, 뭐 패널이라 가지고 이 화면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 확인하고 조금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장비는 이 버튼 수를 굉장히 줄이고 화면 쪽으로, 패널 쪽으로 해서 누르게끔 되어 있고, 하여튼 장비 회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 장비 버튼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하여튼 그 프로브를 어떤 프로브를 사용해야 되는지, 심장 프로브 그거를 지정을 먼저 하고 화면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어떻게 조정하는지 그걸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2D 이미지에서 우리가 몇 가지 조정하는 버튼이 있죠. 그래서 뭐 뎁스를 조정한다든가, 게인을 조정한다든가, 다이나믹 레인지를 조정한다든가, 타임 게인 컴펜세이션을 조정하는 그런 버튼도 있고, 포커스를 위치를 조정할 수 있고, 줌밍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M 모드, 그 다음에 CW, 뭐 PW, 컬러 도플러, 이런 것들을 조작하는 버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D 이미지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조작할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하는 프리퀀시라든지 뎁스라든지 게인이라든지 포커스라든지 뭐 줌밍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퀀시는 옛날만큼 이렇게 자주 바꾸지는 않지만 요즘에는 다 세팅된 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의 안 바꾸지만은, 이론적으로는 이제 프리퀀시가 높을수록 우리가 이미지는 더 깨끗하고 해상도 레졸루션이 좋은 건데, 단점은 이게 깊이 있는 그 투과력 페네트레이션이 떨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이걸 조작하시려면 처음에는 가능한 한 하이 프리퀀시에서 가능한 한 잘 보이는 그 로우 프리퀀시 쪽으로 조절하는 게 통상 조절하는 방법이고요. 또 뎁스를 조정하는 것도 굉장히 처음에 해야 될 버튼 조작 중에 하나이고, 이 화면에 꽉 차게 보이는지, 심장이 조그맣게 보이고 저 아래에 있는 구조물까지 같이 봐야 되는지, 그런 뎁스를 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통상은 심장만 크게 보이는 게 보다도 심장이 한 화면에 한 4분의 3 정도 차지하고, 심장 더 아래쪽으로 어떤 페리카디움의 인퓨전 같은 게 차는 걸 본다거나, 뭐 다른 이상 소견을 보기 위해서는 조금 심장 외의 구조물도 같이 보는 게 좋죠.
때로는 뭐 칼시피케이션이 심한 경우는 뭐 쉐도잉이 굉장히 심하거나 뭐 그런 건 그 아티팩트를 이용해서 심장 주변의 구조 이상을 좀 볼 수도 있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심장만 확대해서 보는 것도 썩 좋은 건 아니고요. 한 4분의 3 정도 심장이 차지하게 보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심장이 좀 약간 작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크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막 심장을 그 크게 작게 만들고 뎁스를 높였다 줄였다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정한 뎁스, 저 같은 경우는 한 15cm 정도로 일정하게 맞춰 놓고 계속 보다 보면 화면에 크게 보일 때는 이 사람은 심장이 좀 크구나, 또 화면에 작게 보이면 이 사람은 좀 작구나 할 수 있는 나름 그 비주얼 에스티메이션이 그 심장을 쳐다보기만 해도 알 수 있게끔 일정하게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조정하는 게 더 나중에 그 심장 크기라든지 보기에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뎁스를 무조건 뭐 깊게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 그 뎁스가 얕을수록 우리의 빔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 라테럴 레졸루션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뎁스를 좀 얕게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깊게 하고 그런 식으로 조절이 조금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예, 실제 이미지를 찍은 거고, 왼쪽 화면은 그 심장이 작게 보이고 뎁스를 이게 깊게 한 거죠. 그래서 심장이 너무 작게 보이고, 예, 오른쪽은 그래도 그나마 좀 적당한 거죠. 그래서 전체 화면에 한 4분의 3 정도 차지하고 밑에 페리카디움이라든지 구조물도 또 같이 볼 수 있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조작 버튼은 그 개인 버튼이죠. 개인은 우리가 이 결국은 영상이 하얗게 신호를 높여서 잘 보는 건데, 크게 이제 그 우리가 이 프리 프로세싱 뭐 포스트 프로세싱 뭐 그런 개념이 있는데, 프리 개념은 그 트랜스미트 보내는 신호를 세게 보내면 당연히 반사되는 것도 세게 들어오니까 신호를 되게 잘 받을 것 같은데, 실제는 신호를 너무 세게 주면 그 에너지가 세니까 뭐 실제는 그러지는 않지만 뭐 열을 많이 받는다든가 뭐 노이즈가 더 많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실은 신호는 비슷하게 작게 주고 이 우리가 받는 신호를 증폭을 시켜서 이미지를 깨끗하게 얻는 이런 포스트 프로세싱 그 신호를 최근에는 더 많이 쓰는 추세죠. 그래서 이 영상 신호가 조그맣게 들어오더라도 이걸 좀 키워가지고 그 진하게 또는 하얗게 볼 수 있게끔 개인을 조절을 하는 거죠. 실제 영상을 보면 이 왼쪽 위 거는 개인이 너무 센 거죠. 그래서 하얗게 보여서 주변 구조물이 약간 구분이 안 가는 거고, 또 아래 것은 또 개인이 너무 또 낮아서 이거 역시도 주변 구조물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죠. 적당한 구조물은 요 마이어 카듬하고 이 캐비티 내 이 구분이 되는 게 그래도 적당한 거죠. 다음으로 또 사용하는 그 조작 버튼 중에 하나의 개념은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하는 건데, 그 회사마다 이름을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거의 다이나믹 레인지의 개념은 이 하얗고 검고 그 대조 컨트라스트를 얼마큼 잘 시키느냐 그 개념이고, 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적다는 얘기는 그냥 극단적인 거는 검은 거, 하얀 거 두 가지만 있고 그 중간 단계의 대조가 잘 안 생기는 거고, 약간 브로드한 개념은 그 검고 하얗고 중간에 뭐 회색이 있고 뭐 더 구분한다면 뭐 연한 회색, 진한 회색 이런 식으로 그 단계를 컨트라스트의 단계를 여럿으로 나누는 거죠. 화면에 보시다시피 우측에 있는 화면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좀 넓게 해서 뭐 높다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하얗고 검었고 약간 검었고 약간 하얗고 뭐 이렇게 구분을 한 거고, 또 왼쪽은 이 다이나믹 렌즈가 좁다고 표현하거나 낮다고 표현하고, 이건 아주 검은 거하고 하얀 거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 이 대조가 안 돼서 각 조직 간의 구분이 별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낮은 것도 안 좋고 적당하게 구조물이 어떤 형태를 대조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적당한 게 좋은 거죠. 타임 게인 컴pen세이션 그 버튼이라는 거는 모양은 이런 식으로 뭐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여러 가지 이 움직일 수 있는 슬라이드 버튼으로 되어 있고, 또 최근에는 그 화면에 액정 화면에 이 터치해서 조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긴 했는데, 내용은 우리가 빔을 그 프로브에서 쏘면 빔에서 가까운 구조물은 더 신호를 세게 받고 세게 보낼 수 있고, 멀어질수록 신호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그 희우 하얗고 하는 거를 좀 보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가까운 데는 너무 또 희지 않게 좀 적게 게인을 해주고, 깊은 데는 조금 더 높여주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화면의 컨트라스트를 적당히 그 조절을 해주는 버튼이죠.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프루브에서 가까운 쪽은 그 신호가 강하게 나타나고, 먼 쪽은 약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이렇게 버튼이 비슷하게끔 만들 수 있도록 조작을 해주는 거죠. 이 영상은 좀 극단적으로 그 프루브에서 먼 쪽은 약하게 만들어 놓고 가까운 쪽은 세게 만들어 놓고, 여기는 하얗고 여기는 검은 거고, 또 반대로 이건 프루브에서 먼 쪽은 오히려 하얗게 만들고 위쪽은 검게 만드는 그런 대조적인 영상입니다. M모드에서 사용하는 그 버튼은 대개 이제 M모드 자체도 개인이 있기 때문에 개인을 하얗게 또는 검게 그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커서를 우리가 위치를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심장하고 버티컬하게 할 건지 세트메 버티컬 하는 건지 그런 위치를 조작하는 버튼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스윕 속도라 그래가지고 이게 한 화면에 빨리 여러 개를 그 캡처를 할 것인지 천천히 하게끔 할 것인지 그 스윕 속도를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죠. 그 환자의 하트레이트에 따라서 우리가 그 스윕 속도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플러 모드에서 사용하는 그 버튼 조작은 대개 뭐 샘플 볼륨이라든지 뭐 베이스라인을 조정한다든가 스윕 스피드를 조정한다거나, 아니면 그 PRF 스케일이라 해서 이 펄스 리피티션 그 프리퀀시를 좀 조정한다거나, 앵글을 코렉션 하거나, 도플러도 역시 게인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샘플 볼륨은 그 특히 그 PW 펄스 웨이브 도플러에서 우리가 그 신호를 보내고 받는 그 위치, 그거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특정 위치에 세팅을 해놓고 그 특정 위치에서 신호를 보내고 받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고, 통상은 좀 플로우가 좀 느린 그런 위치에서 그 샘플 볼륨 위치를 조작하는 거고, 이 CW 같은 경우는 그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샘플 볼륨의 어떤 의미가 별로는 없습니다. 예, PW를 그 사용하는 그 PW에서 샘플 볼륨을 사용하는 예고, 통상 이 마이트랄 밸브 같은 경우는 그 마이트랄 밸브로 통과하는 플로우의 그 속도가 약간 느리기 때문에 그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샘플 볼륨 위치를 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은 이제 샘플 볼륨이 약간 위에 LV 쪽에 있을 때는 이런 모양, 또는 거꾸로 그 LA 안에 있을 때는 이런 모양, 이게 같은 플로우인데도 이렇게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통상적으로는 이 애널루스 가운데서 위치해 가지고 적당하게 그 도플러 플로우를 평가를 하는 거죠. 도플러 평가하는데도 이 앵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앵글이 플로우가 프루브의 방향하고 각도가 어떻게 많으냐에 따라서 이 평가하는 수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통상은 코사인 세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프루브의 방향하고 일치할수록 그 속도가 더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 거죠. 그 도플러 스타디에서 우리가 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게 나이퀴스트 리미트, 뭐 니퀴스트 리미트, 뭐 엘리에이싱 현상, 뭐 RPF 스케일 조정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실제 그 내보내는 그 이 주파수하고 우리가 그거를 디텍션하는 그 이 듣는 주파수하고 어느 정도 이게 일치가 돼야지 실제 그 음파를 제대로 들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일치가 안 했을 때는 이 엘리에이싱이라든지 그런 이 왜곡된 신호를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처럼 당신 안경이 예뻐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듣는 사람이 필요한 거 당신 안 예뻐요 이렇게 조금만 듣게 되면 이 왜곡된 신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듣고자 하는 그 신호의 주파수보다 너무 낮은 그 리시빙을 하게 되면 이 파형이 왜곡이 돼서 나타나는 거죠. 실제 우리가 이 주파수가 이렇게 많은 주파수가 나오는데 불구하고 이 듣는 게 이렇게 조금만 핑크빛만 한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잘못된 퍼런 주파수가 원래 제대로 된 주파수인데 이렇게 잘못된 주파수로 인지가 되는 거죠. 그게 그에 대한 그 얘가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는데 실제는 빨리 굴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카메라 찍는 카메라가 이 초당 프레임이 굉장히 느리게 되면 바퀴가 이렇게 이상하게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상하게 보이는 현상을 이제 엘리에이싱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그거하고 관련된 게 이렇게 신호를 한번 보내고 받고 신호를 한번 보내고 받고 하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고 끊고 요 기간을 우리가 펄스 리피티션 피리어드라고 하는데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신호를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그런 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 엘리에이싱의 예가 이런 스펙트라 도플러에서는 이렇게 위쪽에 파형이 잡히는 거고 물론 이럴 때는 베이스라인을 조정하면 되는 거고 칼라 도플러는 그 플로우가 빠르면 이렇게 막 노랗고 빨갛고 막 이렇게 섞여서 나타나는 거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엘리에이싱 현상이라 나타나고 컬러 도플러에서는 이런 게 나타나면 아이고 속도가 좀 빠르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컬러 도플러 모드에서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컬러 그 박스의 사이즈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컬러 플로우의 게인을 조정할 수가 있고 또 컬러 플로우 도플러의 스케일을 조정할 수가 있고 컬러 도플러 플로우를 너무 박스를 적절한 크기를 해야지 이 플로우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컬러 플로우의 박스를 너무 크게 하면 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그 정보가 오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부자연스럽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크기의 컬러 도플러 박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컴퓨터가 발달이 잘 돼서 웬만큼 크게 해도 컬러 플로우 도플러가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컬러 도플러 게인도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고 너무 컬러 도플러 그 게인이 낮아서 컬러가 너무 이렇게 많이 박스에 다 차지하고 있으면 이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적절한 컬러 도플러 게인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적절하다는 거는 물론 좀 주관적으로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이 컬러하고 컬러 플로어하고 주변의 구조물 그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죠. 즉 그 마이오카드미 제대로 보여야 되고 플로우만 컬러로 되고 주변 구조물이 잘 보이는 그런 게인이 좀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조작할 수 있는 그 버튼이 스케일, 컬러 도플러 스케일을 조작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케일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병변을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그 스케일을 우리가 유지하는 게 좋죠. 개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거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병변을 그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짧은 시간에 그 장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세히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더군다나 그 장비 회사가 여러 가지가 있고 모델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걸 다 하기는 어렵고 이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사용하는 그 장비 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장비 회사 직원을 불러서 몇 번은 그 설명을 듣고 익숙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검사할 때는 그 장비 버튼도 그 루틴하게 계속 일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게 좋고 물론 이제 처음에 환자 정보도 우리가 그 자세하게 입력하는 걸 빠뜨리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모드에 따라서 그 전환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뎁스라든지 게인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컬러 도플을 보고 스펙트럴 도플러 보고 뭐 이런 순서를 일정하게 하면서 버튼도 일정하게 조정을 하는 게 그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예, 오랫동안 그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저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이번 시간에는 에코 베이직 뷰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 뷰에는 파라스널 뷰와 에피칼 뷰, 서브코스탈 뷰가 있습니다. 파라스널 뷰에는 파라스널 롱 엑시스 뷰, 파라스널 숏 엑시스 뷰가 있고, 에피칼 뷰는 에피칼 4, 5, 2, 3 챔버 뷰가 있습니다. 오늘은 각 뷰를 순서대로 살펴보고 각 뷰에서 집중해서 봐야 될 구조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라스널 롱 엑시스 뷰입니다. 환자를 레프트 데쿠피투스로 눕힌 자세에서 볼 수 있고, 서피스 아나토미로는 니플 레벨에서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에 브루브를 위치해서 가장 잘 보이는 레벨을 찾아서 이 지금 보이는 샘플 영상과 같이 구조물들이 명확하게 보이는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파라스널 롱 엑시스 뷰에서는 LA, LV, 에올타, 그리고 RV나 마이트랄 밸브, 에올틱 밸브, LVOT, 또 디센딩 에올타, 또 이 주변을 싸고 있는 페리카디움까지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파라스널 롱 엑시스 뷰에서는 LV 사이즈랑 월 시크니스도 측정할 수 있고, LV나 RV 시스톨릭 펑션과 에올틱 밸브, 마이트랄 밸브 디지즈들을 관찰할 수 있고, 페리카디얼 디지즈나 페리카디얼 이퓨전 여부 등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파라스널 롱 엑시스 뷰는 에코를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뷰가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영상이면서 많은 정보를 주는 뷰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 영상을 정확하게 잡고 시작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라스널 숏 엑시스 뷰는 레벨에 따라서 좀 나뉘는데 첫 번째 지금 보시는 에올틱 밸브 레벨 뷰가 되겠습니다. 환자 자세는 파라스널 롱 엑시스 뷰에서 같이 레프트 데쿠피투스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프루브를 파라스널 롱 엑시스 뷰에서 시계 방향으로 한 90도 정도 로테이션을 해서 에올틱 밸브가 보이는 위치에서 멈추고, 에올틱 밸브의 커습 3개가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레벨을 찾아서 관찰을 합니다. 에올틱 밸브 레벨에서 에올틱 밸브와 함께 그 LA도 있고 RA, RV, RVOT, 풀모너리 아티까지 관찰을 할 수 있고, 나중에 컬러 도플러를 켜보게 되면은 아트리얼 septum이 인텍트한지, 그래서 ASD나 PF는 없는지, 에올틱 밸브 요 주변으로 해가지고 션트 플로어가 나오면은 또 VSD는 없는지 스크리닝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파라스널 숏 엑시스 뷰에서 에올틱 밸브 레벨에서 환자 자세랑 프루브 접점 위치는 그대로 두고 프루브를 하트의 에이펙스를 향해서 천천히 틸팅을 하면 베이잘부터 미드 에이피칼 레벨의 LV 월모션 평가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에올틱 밸브 레벨에서 틸팅을 시작할 때는 에올틱 밸브가 화면에서 사라지고 마이트랄 밸브 팁 부근이 살짝 보이는 레벨이 LV 베이잘 그 레벨 정도가 되겠고, 그리고 조금 더 틸팅을 해가다 보면은 파필러리 머슬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양쪽에 예쁘게 보이는 레벨이 미드 레벨, 그리고 이제 파필러리 머슬들도 사라지고 LV 월만 작고 동그랗게 보이는 위치가 나오는 부분이 에이피칼 레벨이 되겠습니다. 에이피칼 레벨은 프루브 위치를 옮기지 않고 틸팅만 했을 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이때는 프루브를 인터코스탈 스페이스 한 레벨 정도 아래로 이동해서 보면은 또 잘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파라스널 숏 엑시스 뷰에서는 에이펙스를 제외한 리전을 월모션을 구획별로 모두 다 관찰할 수 있으니까 혹시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의 테리토리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필수 뷰라고 할 수 있고, RV에 좀 로딩이 걸린 풀모너리 엠볼리즘 같은 상황에서는 또 베이잘
레벨이나 미드 레벨에서 이 RV가 프레셔가 가해지면은 이 LV 월 자체가 약간 D 쉐입으로 바뀌면서 뭐 이런 변화가 있을 때 거꾸로 엠볼리즘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도 있는 뷰가 되겠습니다. 에피칼 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칼 포챔버 뷰는 환자를 랩 데쿠피스투스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 프루브가 에이펙스의 위치에서 틸팅하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의 공간만 최소 확보해가지고 환자를 살짝 기울이고 니플에서는 한 레벨 정도 아래 약간 라테랄 쪽에 프루브를 위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에서 심장 전체가 스캔이 되도록 프루브를 눕힌 상태로 포챔버가 모두 한 화면에 들어오도록 스캔 위치를 잡습니다. 병원 시스템에 따라서는 LV를 하면 좌측에 두고 잡는 것도 있는데 그게 맞고 틀린 건 아니지만은 오늘 저희는 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영상 위치를 따라서 요 LV를 하면 우측에 두는 영상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A, LV, RA, RV 포챔버를 다 관찰할 수 있고 마이트랄 밸브와 또 트라이커스피드 밸브를 관찰하고 이때 여기 주변으로 또 페리카디알 리퓨전 여부도 확인이 가능한 뷰가 되겠고 나중에 다이스톨릭 펑션 측정할 때 EA 값이라든지 EOV 프라임, 디셀레이션 타임 등을 측정할 때 이 뷰에서 관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에피칼 표 챔버 뷰를 볼 때 이 샘플 영상처럼 이제 LV가 길게 이렇게 잘 보이는 형태로 잡는 게 중요한데 간혹 이 영상보다 좀 하트가 작게 쇼트닝 돼서 동그랗고 짧게 잡히는 경우에는 보통은 인터코스탈 스페이스를 한 레벨 정도 더 아래로 내려와서 스캔하면은 표준 영상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에피칼 파이버 챔버 뷰는 포챔버 뷰에서 프루브를 환자랑 더 평행한 방향으로 눕히듯이 틸팅을 하면 에어틱 밸브가 보이면서 그 기존의 포챔버에 에어틱 밸브가 추가로 되는 관찰 뷰가 되겠는데 이 뷰는 이름에서처럼 파이브 챔버를 다 관찰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에어틱 밸브 그리고 LVOT를 관찰하는 것이 주 목적인 뷰입니다. 그래서 주로 AS나 AR에서 에어틱 밸브 디지즈의 파라미터들을 측정할 때 볼 수 있고 결국 에어틱 밸브 벨로시티나 LVOT의 타임 벨로시티 인테그라 같은 걸 측정해서 카디악 아웃풋 등도 이 뷰를 통해서 측정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에어틱 포챔버 뷰가 잘 보이는 위치에서 프루브 접점 위치는 그대로 두고 반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프루브를 로테이션 하면은 그 RA랑 RV가 서서히 이제 사라지면서 LA랑 LV만 남는 위치가 나오는데 이 뷰가 에피칼 투 챔버 뷰입니다. LV의 안테리어 월, 인페리어 월 모션도 관찰할 수 있고 마이트랄 밸브 관찰이 가능하고 LA 사이즈도 측정하는 뷰가 되겠습니다. 되게 이제 초심자들이 좀 잡기 어려워하는 뷰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처음에 잘 안 잡힌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에피칼 포챔버 뷰가 잘 보이는 위치에서 로테이션을 할 때 그 LA랑 LV 요 두 챔버들이 화면을 계속 잘 따라오면서 유지를 하도록 잡다 보면은 잘 잡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에피칼 3 챔버 뷰는 에피칼 4 챔버에서 에피칼 2 챔버 뷰까지 로테이션 했던 프루브를 똑같은 방향으로 반시계로 조금 더 로테이션 해서 관찰이 가능한 뷰로 아까 에피칼 5 챔버에서 혹시나 이 LVOT나 에어틱 밸브가 잘 측정이 안 됐다 라면은 이 에피칼 3 챔버 뷰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측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브코스탈 뷰입니다. 서브코스탈 뷰는 환자를 수파인 포지션으로 눕히고 환자 다리를 굽힌 상태로 편안하게 유지한 상태로 프루브를 서브코스탈 노치에서 프루브 마크는 좌측으로 향한 상태로 프루브 전체를 좀 힘을 주면서 하트 전체가 스캔이 되도록
프루프에 약간의 압박을 가해가지고 샘플 여기 보이는 영상에서처럼 그 뭐 LA, LV, RA, RV까지 모두 관찰이 가능한 뷰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컬러 도플러를 켜면은 사실 지금까지 기존 뷰에서랑은 좀 다른 각도로 이 뭐 ASD 유무나 VSD 유무가 션트 플로우를 이제 통해서 관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뷰에서 한 번 더 그런 디펙트를 스크리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RA로 들어오는 IVC를 향해서 프루브를 살짝만 돌려주면은 이 IVC가 쭉 들어오는 RA 플로우와 헤파틱 베인까지 관찰할 수 있는 서브코스탈 뷰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IVC에 포커스된 서브코스탈 뷰에서는 우리가 호흡에 따라서 뭐 이 컬랩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플랫소라가 있는지도 관찰할 수 있고, IVC가 얼마나 딜라테이션 돼 있느냐에 따라서 대략적인 환자의 볼륨 스테이투스도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심초음파 기본 영상에 대한 강의가 되겠고, 이제 이어지는 다음 강의들에서 뭐 도플러랑 시스톨릭, 뭐 다이아스톨릭 펑션 측정이랑 각 질환별로 추가 측정 요소들을 배워서 뭐 강론들을 익혀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